버섯소년과 9살 할머니. 버섯소년 개파오. 이곳은 함달라 왕국의 파라즈산. 숲이 우거지고 길이 험하여 사람의 발길이 뜸한 산골입니다. 이따금 이름 모를 산새가 고글고글 울어대고 그 소리에 놀라 겁 많은 삼짐승들이 화닥닥 흩어지는 곳. 거기 일부러 숨기라도 한 듯 낡은 오두막집 한 채가 서 있어요. 누가 지었는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 길이 없지요. 그 집엔 어머니와 아들 단둘이 살아요. 어머니는 묻지도 않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곤 했어요. 얘야, 아버지는 커다란 배를 타고 머나먼 나라로 떠나셨단다. 아들의 나이는 이제 겨우 9살이에요. 이름은 개파오. 아주 단단한 바위를 가리키는 뱃사람 말이래요. 근데 어. 버섯소년과 9살 할머니라 했잖아. 그럼 내가 지금 할머니란 말이야? 모르겠는데. 내 이름은 아버지가 배 타고 떠나기 전에 지어주신 거야. 아무리 세찬 파도에도 꿈쩍하지 않는 개파오처럼 단단하고 야무지게 살라는 뜻이지. 어머니는 낮엔 밭일을 하고 밤엔 옷감을 짜요. 개파오는 날마다 버섯을 따러 다니고요. 응달지고 눅눅한 골짜기 여기저기엔 크기도 모양도 빛깔도 제각각인 버섯들이 숱하게 자라요. 그래서 골짜기 이름도 버섯골이지요. 개파오는 파라즈산의 버섯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걸음마를 배운 뒤로 어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버섯골 구석구석을 누볐지요. 7살 때부터는 혼자서 바구니를 옆에 끼고 버섯을 따라다녔고요. 덕분에 지금은 먹을 수 있는 식용버섯과 먹으면 탈이 나는 독버섯, 그리고 약으로 쓰이는 약용버섯까지 잘도 가려내지요. 노루, 산토끼, 다람쥐 따위의 순한 삼짐승들이 개파오의 동무예요. 그래서 그런지 개파오는 노루처럼 잘 달리고 산토끼처럼 가파른 산비탈도 잘 기어오르고 다람쥐처럼 나무도 잘 탄답니다. 오늘도 개파오는 어머니가 차려준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물풀의 나무 숲으로 가봐야지. 곰보버섯이 제법 자랐을 거야. 개파오는 산 짐승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물풀의 나무 숲으로 갔어요. 역시 개파오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지요. 우툴투툴 못생겼어도 맛 좋은 곰버섯이 잔뜩 돋아 있었거든요. 개파오는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버섯을 따기 시작했어요. 제멋대로 지어 부르는 엉터리 놀이예요. 사실 노래라기보다는 비명에 가까워요. 마치 화살 맞은 멧돼지가 울부짖는 것처럼요. 개파오의 노래가 시작되면 산새들이 예서 파드닥 저에서 파드득 달아다니기 바빠요. 여우, 너구리, 멧돼지는 물론이고요. 개파오가 동물로 여기는 노루, 산토끼, 다람쥐까지 슬금슬금 꼬리를 내빼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 드디어 개파오의 노래가 끝났군요. 들고 온 바구니에 버섯이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개파오는 바구니를 옆에 두고 물풀의 나무 그늘에 벌렁 누웠어요. 물풀의 나무 이파리들이 햇살을 등에 지고 팔랑팔랑 춤을 춰요. 눈을 감았는데도 이파리들의 춤과 붓제살처럼 쏟아지는 햇빛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개파오는 조금 눈이 부신 양 슬며시 고개를 돌렸어요. 졸음이 스르르 밀려왔어요. 어라, 여기는 어디지? 개파오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낯선 곳이에요. 어리둥절해하는 개파오의 귓가에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얘야, 나 좀 도와줘. 여기야, 여기. 개파오가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저만치 바위 아래 웬 할머니가 쓰러져 있지 뭐예요? 개파오는 생각할 겨를 없이 그리로 달려갔어요. 할머니의 팔다리는 늙은 사슴의 뿔처럼 삐쩍 말라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누에가 뽑은 실처럼 새하얀 빛이었고 얼굴은 종이장을 마구 구겨놓은 듯 주름이 자글자글했어요. 다만 치렁치렁 늘어진 채 번쩍번쩍 빛나는 옷차림이 귀한 신부님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개파오가 할머니 곁에 바짝 다가앉으며 물었어요. 아니 할머니, 왜 이런 곳에 쓰러져 계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늦가을 낙엽처럼 바싹 마른 목소리로 힘겹게 대답했어요.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 제발. 가장 듣기 싫은 말이니까. 내 나이는 이제 겨우 9살이라고. 9살 할머니의 비밀. 개파오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할머니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요. 그러다가 문득 허리춤에 차고 온 호리병이 생각났어요. 거기에 늘 물을 채워 다니거든요. 개파오는 호리병을 얼른 할머니 입가로 가져갔어요. 먼저 이 물을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개파오는 호리병을 조심스레 기울여 할머니의 목을 축여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가까스로 허리를 일으켜 세우더니 조금 기운을 차린 듯 다시 말을 이었지요. 난 남보다 빨리 늙어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2발로 걷기 시작했고 첫 생일 잔치를 할 무렵엔 10살짜리 계집애만큼 커 있었지. 2살이 됐을 땐 벌써 20살 처녀가 되었고 그때 개파오가 할머니의 말을 끊으며 끼어들었어요. 우와, 나도 그렇게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얼른 커서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어요. 좋을 것 하나 없어. 그 바람에 나는 결혼도 하지 못했는걸. 세상에 어떤 총각이 금세 늙어버린 아내와 함께 살려 하겠니? 아무튼 그 뒤로 나는 남들 1살 먹는 사이에 10년씩 늙어버린 거야. 지금 너가 보는 것처럼 주름투성이의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다고. 쪼글쪼글한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어요. 개파오는 몹시 미안한 표정으로 조심스레 물었지요. 무슨 약이라도 좀 써보지 그러셨어요? 당연히 써보았지. 우리 부모님은 용하다는 의사들을 모두 불러다가 내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 세상에서 좋다는 약도 다 구해다 먹이셨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아무리 용한 의사도 아무리 귀한 약도 내가 빨리 늙는 걸 막지 못했거든. 할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개파오는 마치 자기 가슴이 푹 꺼져내리는 듯 했지요. 그런데 할머니, 이토록 험한 곳에 무엇하러 오셨어요?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아,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내 이름은 루루라고. 루루. 할머니, 아니 루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러고 보니 말하는 투나 해맑은 눈빛은 정말 9살짜리 어린 소녀 같았어요. 개파오는 죄지은 사람처럼 목을 움츠리며 나지막히 대꾸했죠. 미안해요. 아니 루루. 둘 사이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개파오도 루루도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조금 뒤 루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상한 꿈을 꾸었어. 흰 수염을 배꼽까지 늘었더니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 다시 젊어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저 정말? 그게 뭔데? 꺼져가는 생명 촛불을 되살리기만 하면 된대. 루루의 말에 개파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되물었어요. 생명 촛불? 처음 듣는 말인걸. 그 할아버지 말씀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생명 촛불이 하나씩 있다는 거야. 태어나는 순간에 자기 초에 불을 켜주고 그 초가 다 타서 꺼지면 목숨도 끝나는 거래. 아무래도 내 생명 촛불은 벌써 꺼질 때가 다 되었나 봐. 그 생명 촛불이 어디 있는데? 근데 2살일 때 20살이라고 했잖아. 그럼 지금 90살이라는 말이야? 올빼미 섬의 동굴 속에 바로 저기 보이는 저 동굴이야. 개파오는 루루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았어요. 뾰족한 바위 봉우리 하나가 우뚝 서 있는데 그 봉우리 중간쯤에 시커먼 동굴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개파오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혼잣말을 하듯 물었어요. 올빼미 섬? 그럼 여기가 섬이란 말이야? 난 배를 탄 적도 없는데. 개파오의 말에 이번엔 루루가 어리둥절해졌지요. 배를 타지 않았다고? 그럼 새처럼 날아서 오기라도 했다는 거니?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어쩌다 여기 와 있는지. 개파오는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마치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가 들어앉은 듯 했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죽어가는 루루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내 생명 촛불을 찾아서 꺼지지 않도록 막아야 해. 내가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야. 하지만 나는 너무 늙고 기운이 없어서 저 험한 비탈길을 오르지 못해. 제발 부탁이야. 날 좀 살려줘. 루루의 눈물이 두 볼에 가득한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개파오의 머릿속엔 언젠가
버섯을 찾아다니다 마주친 새끼 노루가 떠올랐어요.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그 새끼 노루는 발목에서 피를 흘리며 몸부림치고 있었죠. 개파오가 올무를 풀어주지 않았다면 새끼 노루는 틀림없이 죽고 말았을 거예요. 개파오의 눈에 루루의 얼굴과 새끼 노루의 얼굴이 흐릿하게 겹쳐 보였어요. 더는 머물거릴 시간이 없었어요. 걱정 마, 내가 올라갈게. 그런데 저 동굴 속엔 이 세상 사람의 수만큼 많은 촛불이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서 어떻게 너 촛불을 찾아내지? 저의 이름이라도 적혀 있을까? 그건 나도 잘 몰라. 흰수연 할아버지가 그것까진 말해주지 않았거든. 루루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개파오가 루루의 어깨를 꼭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일단 동굴 속에 들어가 보면 무슨 방법이 떠오르겠지. 개파오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동굴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루루가 힘겹게 손짓하며 개파오를 불렀어요. 야, 잠깐만. 깊고 깊은 동굴 속엔 개파오가 걸음을 멈추며 고개를 돌렸어요. 루루는 할머니답지 않게 수줍은 표정으로 입을 달싹거렸죠. 난 아직 너 이름도 모르는데. 개파오는 싱겁다는 듯이 피식 웃고는 잔뜩 뻐기는 투로 말했어요. 내 이름은 개파오야. 바위처럼 단단한 개파오. 저까지 벼랑쯤은 이 개파오님한테 식은죽 먹기니까 아무 걱정 말고 기다려. 그러자 루루가 닭발처럼 삐쩍 마른 자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냈어요. 그걸 개파오한테 내밀며 말했지요. 개파오, 이걸 끼고 가. 이 반지가 널 지켜줄 거야. 그러지 뭐. 얼른 다녀와. 돌려줄게. 개파오는 무심코 반지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어린애답지 않게 손마디가 굵어 반지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어렵사리 자리를 찾은 곳이 왼손 새끼손가락이었죠. 개파오가 씩씩한 걸음걸이로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비탈길은 곧 깎아지른 바위 벼랑으로 이어졌어요. 어른이 오르기에는 결코 쉬워 보이진 않았지요. 하지만 개파오는 손끝과 발끝에 꾹꾹 힘을 주면서 바위 벼랑을 기어 올라갔어요. 아마 개파오 또래 보통 꼬마라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간이 콩알만해져서 금세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살아남기 힘들 테니까요. 하지만 개파오가 누굽니까? 버섯골에 다람쥐잖아요. 개파오는 진짜 다람쥐처럼 잘도 기어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저 아래에서 지켜보던 루루가 저도 모르게 콧 웃음을 쳤지요.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벼랑을 타는 개파오의 뒷모습이 하도 우스꽝스러웠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개파오가 동굴 어귀에 다다랐어요. 개파오는 동굴을 등지고 서더니 루루가 있는 아래쪽을 향하여 힘차게 손을 흔들었어요. 루루, 걱정 마. 얼른 들어갔다 나올게. 그 순간 루루의 눈에 비친 개파의 모습은 이 세상의 어떤 장군이나 영웅보다 멋져 보였어요. 루루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컥 솟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저 입술을 지그시 깨문 채로 손만 흔들어 개파오에게 답했지요. 입을 열면 목소리가 파르르 떨릴 것만 같았거든요. 동굴은 생각보다 폭도 좁고 높이도 낮았어요. 9살짜리인 개파오의 머리가 동굴 천장에 닿을락 말락했으니까요. 개파오는 허리를 조금 숙인 채 앞을 잘 살피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가면 갈수록 동굴은 점점 어두워졌고 아래로만 이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더듬더듬 내려가는데 갑자기 앞이 훤히 트이지 뭐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느다란 굴이 끝나는 자리에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새가 숨어 있었어요. 눈부셔. 눈부셔. 대박. 왜? 초가 엄청 많아. 어디? 이거 봐봐. 헐. 왜 이렇게 많아? 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순간 개파오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말았어요. 땅속 세상에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촛불들. 그 촛불들이 내뿜는 빛과 열기가 한여름의 태양보다 더 밝고 뜨겁게 느껴졌지요. 개파오는 개슴칠에 실눈을 뜨고 둘레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수백 남기겠다. 촛불들은 마치 누가 시험을 놓기라도 한 것처럼 똑같은 간격을 유지한 채 타오르고 있었어요. 동굴 가장자리엔 여러 개의 나무 괴짝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요. 개파오가 그 가운데 한 괴짝의 뚜껑을 열어보니 그 속엔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은 새초들이 가득했어요. 개파오는 괴짝에서 초 한 자루를 조심스레 꺼내들었어요. 이제 루루의 생명촛불을 찾기만 하면 돼. 하지만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초의 몸뚱은 한결같이 죄다 우윳빛이고 거기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거든요. 아무리 눈을 씻고 살펴보아도 촛불 임자의 이름도 나이도 성별도 알아낼 길이 없었지요.
일단 꺼져가는 촛불을 찾자. 루루는 지금 거의 죽어가는 목숨이니까. 하지만 막상 꺼져가는 촛불을 찾으려고 하니 그것도 너무 많았어요. 여기 이 촛불도 곧 꺼질 것만 같고 저기 촛불도 아슬아슬해 보이고 그 다음 줄에 있는 촛불도 꺼지락 말락 하는 거예요. 이를 어쩌면 좋아. 나 혼자서 이 많은 촛불을 다 살릴 수 없잖아. 루루한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개파오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굴렀어요. 바로 그때 개파오의 눈에 촛불 하나가 쏙 들어왔어요. 그것은 벽난로 위에 홀로 타고 있는 촛불이었어요. 순간 개파의 머리에 참으로 놀라운 생각이 번개처럼 번쩍 스치고 지나갔어요. 바로 저거야. 바로 저것이 루루의 생명 촛불이야.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개파오의 목소리가 땅속 촛불 나라를 쩌렁쩌렁 울렸어요. 개파오는 루루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빨리 늙는다는 사실을 떠올린 거예요. 그건 곧 루루의 초가 남들 거보다 훨씬 빨리 녹는다는 뜻이잖아요. 벽난로 위에 있는 초는 훨훨 타는 벽난로의 뜨끈뜨끈한 열기 탓에 빨리 녹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개파오는 쇠사같이 벽난로 쪽으로 달려갔어요. 벽난로 위의 촛불은 초가 거의 다 녹아서 마지막 숨결을 그냥 가냘프게 팔랑거리고 있었지요. 개파오는 자기 손에 쥐고 있던 새 초를 들어 꺼져가는 루루의 촛불에 갖다 댔어요. 새 초에 불길이 옮겨 붙자마자 낡은 촛불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 줄기 연기만 날리며 꺼져버렸지요. 그제야 개파오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루루의 새 촛불은 좀 더 안전한 곳에 두어야지. 개파오는 오른손으로는 초의 몸뚱을 잡고 왼손으로는 촛불을 가린 채 고양이처럼 사뿐사뿐 걸음을 옮겼어요. 마침 벽난로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빈자리가 보였어요. 개파오는 루루의 새 촛불을 그 자리에 반듯하게 세워주었지요. 자, 이제 내 임무는 끝난 거지? 지금쯤 루루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개파오가 너무 마음을 놓은 탓이었을까요? 팔꿈치로 그만 엉뚱한 초를 툭 건드리고 말았지 뭐예요. 멀쩡하게 잘 타고 있던 그 초는 난데없는 앉은 벼락을 맞고 맥없이 쓰러졌어요. 물론 촛불도 픽 꺼져버렸고요. 순간 개파의 숨이 턱 막혔어요. 개파오는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더니 통나무처럼 뻣뻣하게 앞으로 푹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세상에, 이토록 기막힌 우연이 또 있을까요? 개파오가 쓰러진 촛불은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 촛불이었어요. 그건 꿈일 뿐이야. 개파오가 새초에 불을 붙인 순간 루루는 9살짜리 소녀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굽은 허리가 곧게 펴지면서 키는 알맞게 줄어들었어요. 새하얗고 푸석거리던 머리칼은 까만 빛으로 찰랑거리고 얼굴과 피부는 주름살이 스르르 걷히면서 아기살처럼 보들보들해졌지요. 9회 동안 타오르던 루루의 생명 촛불이 고스란히 새초에 옮겨져 루루가 9살의 젊음을 되찾은 거예요. 루루는 믿어지지 않는 듯 자기 온몸을 손으로 더듬어 보았어요. 곧이어 펄떡펄떡 뛰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호, 고마워 개파오,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 소리가 개파의 귀엔 들리지 않았죠. 루루는 자꾸 동굴 어귀를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개파오가 나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어요. 개파오가 달라진 자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랄지 상상만 해도 즐거웠죠. 그러나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흘러도 개파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새 해가 서산에 걸리고 날이 어둑해졌어요. 루루는 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개파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 루루는 혼자서 가파른 바위 벼랑을 기어 올랐어요. 두 무릎이 다 까져 피가 흐르고 손끝에 얼마나 힘을 주었던지 나중에 손톱까지 빠져버렸지요. 하지만 루루는 이를 악물고 동굴 어귀에 올랐어요. 그러고는 개파오가 없어간 길을 따라 동굴 속으로 들어갔지요. 루루의 눈에는 수많은 촛불보다 한 구석에 쓰러져 있는 개파의 모습이 먼저 띄었어요. 순간 루루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안 돼, 개파오. 비명을 지르며 루루가 번쩍 눈을 떴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했지요. 루루의 곁을 지키던 왕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오, 신이시여, 우리 루루가 드디어 깨어났어요. 루루는 힘달라 왕국의 하나뿐인 공주였어요. 지금부터 나흘 전 루루 공주는 정원에서 노랑나비 한 마리를 쫓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왕비님은 냉큼 왕실 의사를 불렀지요. 하지만 한참 동안 공주를 살펴본 의사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래요.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 왜 깨어나지를 못하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다고요. 그렇게 꼬박 사흘 밤을 보내고서야 루루 공주가 깨어난 거예요. 어느새 임금님도 루루 공주의 방으로 달려들어왔어요. 임금님이 공주의 손을 꼭 붙잡고서 말했어요. 오, 루루야, 우리는 너가 우리 곁을 영영 떠나는 줄로만 알았단다. 내 오빠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는데 너까지 읽는다면. 임금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했지요. 루루 공주는 잠자리에 누운 채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바마마, 정말 그렇게 될 뻔했어요. 개파오가 아니었다면. 순간 루루 공주가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어요. 개파오를 살려야 해요. 당장 올빼미 섬으로 가야 한다고요. 아니 루루야,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개파오는 뭐고 올빼미 섬은 또 뭐란 말이냐? 임금님이 고개를 가혹하며 물었죠. 루루 공주는 몹시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바마마, 제가 꿈속에서 아주 몹쓸 병에 걸렸어요. 남보다 빨리 늙고 빨리 죽는 아주 끔찍한 병이었죠. 루루 공주는 임금님과 왕비님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임금님과 왕비님은 고개까지 끄덕이면서 공주의 꿈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그렇게 개파오는 저를 살리려다가 쓰러진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왜 개파오를 구하러 가야 하는지. 이번에는 왕비님이 공주의 어깨를 다독이며 달래듯이 말했어요. 그래. 아주 재밌고도 슬픈 꿈이로구나.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꿈이잖니? 너가 정말 그런 병에 걸렸던 것도 아니고 올빼미 섬이나 생명촛불이 진짜 존재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에요, 어마마마. 올빼미 섬은 진짜 있어요. 거기 동굴 속에서 개파오가 날 기다리고 있다고요. 개파오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아바마마께서 늘 말씀하셨죠. 사람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한다고요. 저는 개파오한테 꼭 은혜를 갚아야 해요. 하지만 임금님, 왕비님은 물론이고 둘러선 시녀들조차 공주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사흘 동안 깊은 잠에 빠져있다가 깨어난 탓에 공주가 아직 꿈과 현실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 루루 공주가 왼손을 왕비님 앞에 내밀며 말했어요. 어마마마, 어머니께서 저한테 주신 반지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제가 동굴로 들어가는 개파오한테 주었어요. 올빼미 섬의 동굴을 찾아가 보면 다들 아시게 될 거라고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어느새 공주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임금님은 골똘히 무슨 생각이 잠겼더지 곁에 서 있던 신하에게 명령했어요. 지금 당장 지도 만드는 관리를 불러오너라. 신하는 곧장 달려가 지도장이를 데려왔어요. 임금님이 지도장이한테 물었지요. 혹시 올빼미 섬을 아느냐? 예, 전하께서 다스리신 함달라 왕국과 이웃나라인 하라사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지도장이는 영문도 모른 채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죠. 임금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그 섬이 어떤 곳인지도 아느냐? 올빼미 섬은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섬 둘레에 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서 섬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기잡이하는 뱃사람들도 그 섬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지요. 저도 함달라 왕국의 지도를 만들고자 딱 한 번 그 섬 둘레를 살핀 적이 있을 뿐입니다. 임금님은 얼굴이 굳어지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루루 공주가 말하기를 그 섬에 동굴이 하나 있다던데 그것도 사실이냐? 이번엔 지도장이가 몹시 놀라는 눈빛으로 대답했지요. 예, 맞습니다. 올빼미 머리처럼 생긴 바위 봉우리 작은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뱃사람들은 그 동굴을 올빼미 눈이라고 부르더군요. 하운데 공주님께서 어떻게 그 동굴을 아시는지 참으로 신기합니다. 임금님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지도장이는 혹시라도 자기가 무얼 잘못 말했나 해서 조마조마했지요. 드디어 임금님이 입을 열었어요. 내가 직접 올빼미 섬으로 가야겠다. 힘세고 날랜 병사 하나를 뽑아서 40을 뽑아서 배에 태워라. 그리고 지도장이는 그 섬까지 길라잡이를 맡으라. 갑자기 왕궁 안이 바빠졌어요.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를 띄울 채비가 착착 이루어졌지요. 오래지 않아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임금님과 병사들 그리고 지도장이가 배에 올랐어요.
루루 공주도 임금님을 조르고 졸라 함께 배에 올랐지요. 개파오가 쓰러진 자리를 자기가 한다고요. 커다랗고 하얀 두 장이 활짝 펴졌어요. 병사들은 둥둥둥 북을 울렸지요. 그때 저마치서 누군가가 소리치며 달려왔어요. 전하, 잠깐만 멈추소서. 반지야, 진실을 말해줘. 그 사람은 바로 함달라 왕국의 점성술사였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쳐서 나라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었죠. 점성술사는 가쁜 숨을 고르면서 임금님한테 말했어요. 올빼미 섬에 가시면 아니되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점을 쳐보았는데 정계가 몹시 불길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전하의 별자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배 띄우는 일을 며칠만 미루소서. 그러자 루루 공주가 발끈하며 나섰어요. 아니되옵니다, 아바마마. 그 사이에 개파의 영혼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버릴 거예요. 임금님도 고개를 끄덕였죠. 지금 우리는 전쟁을 벌이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살리러 가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 루루 공주를 살린 생명의 은인을 말이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러 가는데 죽음의 신이 무슨 까닭으로 우리를 해치고자 하겠는가. 점성술사는 임금님의 굳은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하, 꼭 가시겠다면 저도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임금님도 그것만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니, 점성술사가 곁에 있으면 뜻밖의 위험이 닥칠 때 틀림없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드디어 배가 닻을 올렸어요. 바람도 물결도 항해를 도왔죠. 어느덧 수평선 너머로 해가 잠겼어요. 바다는 잔잔하고 사방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지요. 지도장이는 깜깜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서 백기를 잡아 나갔어요. 병사들의 우렁찬 노랫소리가 밤바다 한가운데 울려 퍼졌어요.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배가 올빼미섬 가까이에 이르렀어요. 지도장이의 말대로 섬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지요. 게다가 이상하게 거친 물살이 섬 둘레를 휘감아 도는 거예요. 과연 경험 많은 뱃사람들도 피해갈 만한 섬이었어요. 지도장이가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조심해서 배를 대시오. 자칫 잘못하면 바위에 부딪혀 배 밑창이 뚫린단 말이오. 병사들이 여러 번 애를 쓴 끝에 가까스로 올빼미 섬에 배를 댔어요. 희뿌연 안개 사이로 깎아지는 바위산이 슬그머니 머리를 드러냈어요. 지도장의 말대로 정말 올빼미를 빼닮은 모습이었지요. 임금이 그 올빼미 머리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지요. 자, 이제 우리는 저 바위산의 동굴로 간다. 젊고 씩씩한 병사들이 앞장서 임금님과 나머지 사람들이 뒤를 따랐어요. 가파른 바위 벼랑은 힘세고 날랜 병사들한테도 오르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가까스로 한 병사가 동굴 어귀로 올라가 긴 줄 사다리를 아래로 늘어뜨렸어요. 그러자 한 사람씩 차례차례 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길라잡이를 할게요. 개파오가 누워있는 곳을 제가 아니까요. 루루 공주가 앞장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공주는 키가 작아 그냥 서서 걸을 수 있었지만 임금님을 비롯한 어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두더지처럼 엉금엉금 기어야만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기어서 모두 동굴 속 촛불나라에 이르렀어요. 공주를 뺀 모든 사람의 눈이 희둥그레졌지요. 임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공주의 말을 듣고서도 설마 했는데 세상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정말 이 촛불 하나하나에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단 말인가. 그때 루루 공주가 소리쳤어요. 아빠마마 저기 개파오가 있어요. 공주가 앞서 달려나가자 다들 그 뒤를 쫓았어요. 거기에 어린 사내아이가 쓰러져 있었지요. 새끼손가락에는 공주가 아끼던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요. 반지는 지금껏 공주가 한 말이 모두 진실임을 증명하려는 듯 반짝반짝 빛을 냈지요. 루루 공주가 개파오 옆에 떨어져 있는 초를 집어들었어요. 틀림없이 개파오의 생명초일 거야. 그리고는 벽난로를 다가가 초에 불을 붙였어요. 임금님과 신하들은 공주가 하는 일을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지요. 초에 다시 불이 타오르자 푸르스름하던 개파의 얼굴이 점점 발그레해졌어요.
굳었던 피가 다시 온몸 구석구석을 도는 듯했지요. 개파오는 긴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기지개를 켰어요. 하지만 곧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웬 낯선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으니까요. 루루 공주는 개파오의 생명 촛불을 안전한 곳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지요. 그럼 나온 개파오 곁으로 돌아와 말했어요. 개파오, 나야, 나 루루. 너가 정말 루루니? 아까 그 할머니가 너란 말이야?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개파오, 너가 죽을 뻔한 내 목숨을 살린 거야. 루루 공주는 뭐라고 설명해 줘야 좋을지 몰랐어요. 그 할머니는 진짜 자기가 아니라 꿈속의 자기였으니까요. 루루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개파오를 꼭 끌어안았어요. 개파오도 더는 묻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요. 점성술사가 임금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나지막한 힘이 잔뜩 들어간 목소리였어요. 전하,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굴은 아무도 다시 찾지 못하도록 입구를 굳게 막으십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이 동굴을 왜 막아야 한다는 건가? 만약 이 동굴이 밖에 알려지면 온 세상이 크나큰 혼란에 휩싸일 것입니다. 너도 나도 죽은 가족을 살리거나 자기 목숨을 늘리고자 앞다투어 이 동굴로 몰려들 테니까요. 점성술사의 말이 옳았어요. 물론 임금님도 그걸 알아차렸죠. 하지만 얼른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머뭇거렸어요. 나도 내 생명 촛불을 찾기만 한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 텐데. 어제의 눈물, 오늘의 웃음. 그때 동굴 안에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화르르 떨리더니 어기 쪽 천장에서 흙 부스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전하, 어서 이곳을 피하소서. 죽음의 신이 노하셨나옵니다. 점성술사의 말이었어요. 임금님은 루루 공주와 개파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랐어요. 점성술사와 지도장이. 병사들도 줄줄이 꼬리를 이어 동굴 밖으로 빠져나갔지요. 마지막 병사까지 동굴을 빠져나오자 동굴 어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아무도 거기에 동굴이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하지만 동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생명 촛불의 나라는 무사한 듯했어요. 올빼미 섬에 있는 사람 가운데 아무도 죽지 않은 걸 보면 말이에요. 임금님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그제야 처음으로 개파오에게 말을 건넸어요. 개파오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얹으면서요. 너가 바로 그 용감한 소년이로구나. 우리 루루 공주를 구해주었다는. 공주란 말에 개파오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루루 공주요? 그럼 루루가 공주란 말씀인가요? 그렇단다. 너가 이 나라의 공주이자 나의 외동딸인 루루를 살린 거야. 이제 우리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꾸나. 생명의 은인인 큰 상을 내려야지 마땅하구나. 개파오는 임금님과 루루 공주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벌써 옷차림부터가 보통 사람들하고는 달라 보였어요. 기억을 떠올려 보니 쭈그렁 할머니 루루도 옷차림은 보통이 아니었죠. 그랬군요. 미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임금님, 그리고 공주님. 개파오는 하도 떨려서 말까지 더듬거렸어요. 루루 공주가 개파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우린 동무인걸. 자, 나랑 같이 함달라 왕국에 가서 살자. 왕궁에는 멋진 옷과 맛있는 먹을거리가 잔뜩 있어. 하지만 개파오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공주님, 미안하지만 저는 지금 왕궁에 갈 수 없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개파오의 말에 임금님이 아차 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렇지. 내게도 당연히 가족이 있겠지. 내가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래, 너희 집이 어디냐? 파라즈산 버섯골입니다. 아, 오냐. 지금 당장 그리로 가자꾸나. 이번에도 지도장이가 길을 안내했어요. 다행히 파라즈산은 올빼미 섬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무트에 있었지요. 임금님 일행이 파라즈산 버섯골에 닿았을 때 개파오의 어머니는 집 앞 텃밭에서 자프를 뽑고 있었어요. 어머니! 개파오가 앞서 달려가며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 소리에 어머니가 허리를 펴며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길은 개파오가 아니라 뒤따라오는 임금님한테 꽂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뽑던 풀을 힘없이 떨어뜨리며 땅바닥에 넙적 엎드리지 뭐예요. 전하! 개파오와 임금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어리둥절했지요. 임금님이 개파오의 어머니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며 물었어요.
아니, 깊은 산골의 아낙네가 어찌 나를 알아보는가? 어머니는 한참을 우물쭈물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지난날 지아비를 따라 두어 번 왕궁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먼발치에서 전화를 뵌 적 있나이다. 오, 그래? 헌데 그대 지아비라 누구란 말인가? 이제 와서 무엇을 숨기겠나이까? 제 지아비는 오래전에 왕실 요리사로 일하던 키빠지입니다. 개파 어머니의 대답에 임금님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파르르 떨며 되물었어요. 갓바지라면 역적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그 갓바지 말이더냐? 그러합니다. 그때 갓바지의 아들 개파오가 제 뱃속에 있었지요. 역적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자랄까 두려워 이렇게 깊은 산골에 숨어서 키웠답니다. 어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지요. 잠자코 듣던 임금님은 얼굴빛이 몹시 어두워지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벌써 9해 전의 일이니까 개파오도 루루 공주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개파오의 아버지 카빠즈는 함달라 왕국에서 으뜸가는 요리사였어요. 임금님과 왕비님도 카빠즈 만든 요리를 참 좋아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일이 터졌어요. 카빠즈가 끓인 버섯죽을 먹고 루루 공주의 오빠인 사드 왕자가 죽은 거예요. 그 요리를 함께 먹은 임금님과 왕비님도 며칠 동안 끙끙 앓아 누웠지요. 의심의 눈길은 당연히 요리사 카빠즈한테 쏠렸어요. 게다가 왕실 주방에서 진짜 독버섯까지 발견되었어요. 카빠즈는 자기 짓이 아니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요. 근데 카빠즈는 임금을 죽이려 한 역적으로 몰려 목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난 뒤에 아주 우연하게 진짜 범인이 잡혔어요. 카빠즈와 함께 일하던 요리사 왕궁 서고에서 비밀 문서를 훔치려다가 붙들린 거예요. 샅샅이 조사해보니 그자가 함달라 왕국과 원수사인 하라사 왕국이 보낸 첩자였지 뭐예요. 버섯죽에 독을 넣은 것도 바로 그 첩자의 짓이라는 게 밝혀졌지요. 임금님은 뒤늦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카빠지 아내라도 찾아오라 명령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행방을 아는 이가 없다랍니다. 임금님은 무릎을 꿇었어요. 온몸이 무너져 내리듯 개파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오, 내가 너의 모자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지었구나. 나는 죄 없는 카빠즈를 죽였는데 그 아들은 내 딸을 살리다니. 임금님은 목이 메어 더는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땅바닥에 엎드려 손으로 흙을 움켜쥔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껴 올 뿐이었지요. 그 모습에 개파오 어머니는 몸둘 바를 몰라 하며 손을 내저었어요. 이러지 마소서 전하. 개파오의 아비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게 밝혀졌으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제 우리 개파오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요. 꿈은 끝나지 않았다. 이게 아직도 꿈이야. 임금님은 개파오와 그 어머니를 왕궁으로 데려갔어요. 왕궁 바로 옆에 으리으리한 집을 마련해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넉넉하게 대주었지요. 이튿날에는 왕궁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의 주인공은 당연히 루루 공주를 살린 개파오였지요. 온갖 귀한 요리들이 상다리가 휘어질 듯 올라왔어요. 먹고 싶다. 개파오로서는 모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요리들이었어요. 개파오는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배가 터지지 않을 만큼 실컷 먹었어요. 그런데 잔치가 끝날 무렵 루루 공주가 대뜸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하지 뭐예요. 아바마마, 저 개파오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찌나 놀랐던지 임금님은 돌이키던 술을 푸하고 뿜었어요. 놀라기는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다들 얼떨떨한 얼굴로 아무 대꾸를 못하는 게 개파오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요르사의 자식이 어떻게 귀하신 공주님과 짝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비웃을 거예요. 개파오의 어머니가 가장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정말 뜻밖이지요. 그런데 조금 뒤 임금님의 한 말은 더 뜻밖이었어요. 지금 결혼하는 건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대신 약혼은 허락하마.
루루와 개파오 모두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약혼식을 먼저 올리고 결혼식은 15살이 되거든 올려주마. 개파오의 어머니가 펄쩍 뛰며 말렸어요.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부인, 루루 공주가 꿈에 개파오를 만난 것도 하늘이 짝지어준 인연인 듯 싶소. 우리 루루를 며느리로 받아주시구려. 그리야만 갓바지한테 지은 나의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듯하오. 아마 갓바지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요. 그제야 왕비님도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물론 개파오도 속으로 뜰 듯이 기뻤고요. 이제는 개파오의 임금님도 어머님의 뜻을 더는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자, 쇳불도 당김에 빼라 하였으니 이 자리에서 개파와 루루의 약혼식을 치릅시다. 축하 손님도 이렇게 많이 모였고 아직 잔치 음식도 넉넉하니 못할 것이 없지 않소? 루루 공주가 말했어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개파오가 맞장구를 쳤지요. 이렇게 해서 잔치는 곧바로 약혼식으로 이어졌어요. 루루 공주와 개파오가 임금님 왕비님 앞에 나란히 섰어요. 언제 준비했는지 눈치 빠른 시녀들이 아름다운 꽃다발을 가져다가 루루 공주와 개파오의 가슴에 안겨주었어요. 빠람빠람 빠빠빠 빠빠라. 왕실 음악대의 우렁찬 나팔 소리가 왕궁 하늘 초롱초롱 울렸죠. 루루 공주와 개파오의 결혼 약속을 알리는 소리였죠. 개파오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자기가 버섯을 따며 부르던 노래대로 공주님의 신랑이 되었으니 말이에요. 개파오는 슬그머니 자기 볼을 꼬집어 보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볼이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하도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개파오는 다시 한번 힘껏 자기 볼을 꼬집었어요. 역시 이번에도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럼 이게 다 꿈이란 말이야? 바로 그때 개파오의 머리 위로 싹 찬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개파오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죠. 아 차가워. 개파오가 놀라서 눈을 떠보니 물풀의 나무 아래였어요. 곰보버섯을 한 바구니 따놓고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소나기가 몰려든 모양이에요. 쏴쏴. 장대비가 참 시원스레 퍼부었어요. 에이, 옷이 다 젖었잖아. 그나저나 어머니가 걱정하시겠군. 개파오는 버섯 바구니를 옆구리에 끼고 걸음을 서둘렀어요. 저런저런 입에서는 또 엉터리 노래가 흘러나오는군요. 공주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창백한 얼굴의 공주는 침대에 누운 채로 졸린 듯 속삭였다. 이바구 아저씨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재밌어요. 아저씨 이야기를 듣는 동안은 제가 아픈 사람이라는 걸 까맣게 잊는다니까요. 고맙습니다, 공주님. 공주님의 환한 웃음이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그럼 편히 주무세요. 저는 내일 저녁에 재미난 이야기를 들고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마워요. 안녕, 이바구 아저씨. 공주는 자기 손가락에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스르르 눈을 감았어요. 나도 오늘 밤 꿈엔 개파오처럼 용감한 아이를 만나면 좋겠어. 이야기꾼 이바구 아저씨는 사뿐사뿐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공주의 방을 나왔다. 그러고는 문소리가 나지 않게 살며시 방문을 닫아주었다.